작품은 바로 우리 백철구 화가의 상하이에서 그린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홍콩 북사천로라고 하는 상하이의 거리, 어떤 사거리에 있는 모습을 갖다가 그린 것인데,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이죠. 여기에 보면 거리에 가로등과 그다음에 건물 이런 모습들을 아주 생동감 있게, 그러면서도 입체적으로 과감한 붓터치를 살려가지고서 어떤 거리의 특징을 아주 특징적으로 묘사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백철구 화가는 이 작품으로 일본에서 공모전을 했던 것에 거의 대상에 상응하는 이런 상을 수상을 하면서 백철구 화가는 작가로서 아주 유명세를 얻게 되고 또 유명해지게 되죠. 이 작품은 백철구 화가의 비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듯 아주 선으로 과감하게 검은 선으로 하면서 왼쪽에는 적당히 그 비가 오는 풍경들을 지워버리는 그런 느낌의 작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미 백철구 화가는 이때서부터 어떤 서양 미술의 어떤 진지한 모습이라든가 영향 이런 것들을 이 작품들 속에서 충분히 다 살려내고 있죠. 특히 화면을 분할하는 이런 기법들은 아마 거의 그 백철구 화가가 차가운 추상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였던 피에트 몬드리앙의 작품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동시에 백철구 화가는 몬드리앙 외에도 미국의 액션 페인팅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로 불리는 잭슨 폴락의 영향을 크게 심취해서 그러한 영향들이 이 작품들 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철구 화가의 작품의 특징을 본다면 자연현상이라든가 비가 오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화폭 속에다가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어떻게 본다면 고향을 떠나서 이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외국인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나 향수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납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도 이 소나기라고 하는 작품은 60년대 후반 70년대 작품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작품 속에서도 역시 소나기가 오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다이내믹하면서도 아주 정적으로,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검은 블랙 톤으로 무게를 중심을 잡으면서 소나기의 모습들을 갖다가 추상적으로 잘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하단에 그 비의 모습과는 좀 더 조화롭게 어떤 붉은색으로 검은 컬러가 뒤엎은 이런 화면들을 갖다 보여줌으로써 추상적으로 어떻게 작가가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모습들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백철구 화가의 소나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떻게 본다면 백철구 화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 비행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978년도 아마 뉴욕과 파리를 넘나들면서 이 백철구 화가는 비행기의 어떤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성적인 컴포지션의 관점에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화면을 갖다가 위쪽에 비워놓고 그 다음에 비행기의 어떤 형상을 부분적으로 클로즈업 시켜가지고서 작품을 제작한, 어떻게 본다면 컴포지션 회화의 가장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 비행기라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백철구 화가의 이 비행기라는 작품은 구성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것에서 전혀 지루하지 않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조형적인 면에서 크게 압도하는 이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백철구 화가가 파리에서 체류할 때 한 작품으로 1978년도 전후한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사실 튤립인데, 그 일상적인 튤립이라고 하는 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화면들을 분할해서 색채들을 다 해체시켜 놓는
이런 작품으로 어떤 작가의 어떤 몬드리앙의 영향이라든가 혹은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그런 입체적인 그 화풍들을 우리가 이 작품들 속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백철구 화가는 색상의 사용이라든가 화면 전체의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화면을 분할해서 색채를 검은 선 안에다가 집어넣는 어떤 작가로서의 원숙함과 세련미와 이런 것들을 이 작품 속에서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백철구 화가의 작품 중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작품들이 있지만 이 튤립이라고 하는 작품도 파리 시대의 백철구 화가가 어떠한 감성과 어떠한 형태로 작품을 제작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백철구 화가가 뚜렷한 주제를 주지 않고 무제라고 한 타이틀로 제작을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을 본다면은 블루의 색에다가 빨강이라든가 혹은 검은 외곽선의 형태를 주면서 추상적인 화풍으로 풀어나간 것인데 이 작품들의 특징에서는 어떤 사각의 십자적인 이런 선들하고 혹시 어떤 그 동양화의 사군자처럼 붓의 필치를 찍는 그런 어떤 작품들로 이 작품을 갖다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물론 백철구 화가가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늘 사인을 할 때 백간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백철구 화가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서 많은 작품에다가 사인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철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호적상이라든가 이렇게 알려진 작품 중 백간놈이라는 것은 이 작가를 또 다른 닉네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작품들을 보면은 블루와 흰색 그리고 그 공간을 갖다가 잘 스며들게 하는 그런 붉은색과 검은색의 아주 단순한 몇 가지의 색만으로 화면을 응축시키고 해체하면서 조형적으로 제작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작품이 바로 이 백간노미의 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품은 백철구 화가의 작품 중에서도 시리즈로 제작을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주제는 라메종입니다. 집을 갖다가 형상화한 작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상파풍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화면을 해체하고 분할하고 그것을 다시 구성적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뉴욕과 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백철구 화가는 뱅센 내에 있는 살롱전에서 상을 받게 되고 시장상을 받게 되고 다시 살롱 도톤내에서 또 큰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백철구 화가는 당시에 충분한 화가로서의 역량이라든가 내적인 내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현력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작품마다 아주 훌륭하게 형상화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보면은 그다지 강렬하게 비라든가 소나기 같은 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성적인 면은 없지만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면서 색채의 조화로운 모습들이 가장 잘 표현이 된 아주 작은 시리즈의 소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당대의 김한기 화백이나 이중섭 화백과 아주 절친일 정도로 가까우신 분이었는데 아드님 입장에서 아버지 백철극, 화가 백철극은 어떤 분이셨나요? 굉장히 성격이 강하신 분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이라서 누구하고의 타협이 전혀 없는, 가족과도 타협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에피소드는 옛날에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가 또 절교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개성이 우리 작품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아주 개성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1940년도에) 어떻게 본다면 상하이에서 그림을 그릴 때 상을 받은 아주 주목할 만한 작품인데 이걸 그래도 잘 보관을 하고 계셨네요. 네, 뭐 정말 대란을 2번을 거치시면서 우리 중국 그 내란하고 우리 한국전을 거치시면서 그거를 품에 꼭 안고 아마 피란도 가시고 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듣기에는 여러 작품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가져다닐 수가 없고 하니까 이 작품은 그 참 수상을 했던 작품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싶으신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살아남은 하나의 유화입니다. 화단에서 백철국 화가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김한규 화백이나 이중섭 화백, 그다음에 장욱진, 유영고 이렇게 친한 분들이 유명한 화가로 있었는데 아버님은 비교적 뒤늦게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조명을 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을 하고 구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때 아버님 작품을 소개했을 때 사실은 아버님이 우리 국내에는 최초로 거의 알려진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여러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커미티에서 아버님을 보실 때에 우리나라의 초기에 속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나 이거는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생존했을 때의 그 여러 그 작가들을 파리에서 생존해 계시던 그 시절의 작가들을 또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님 작품이 맞는지, 그래서 아버님 작품을 제가 소품들을 한국에 가져 나왔는데 그래서 그 작품을 확인까지 그렇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의 작품이 이 참 우리나라 역사에 특이한 그런 한 부분을 차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연대기에 비해서 특이한 그 작품성 때문에 현대미술관에서는 아버님의 작품이 우리 현대 미술사에 한 획을 긋은 그런 분이심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 미술사에 꼭 들어가야 될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작품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백철국 화가는 어떻게 본다면은 한국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로서 살아계실 때도 김한규 스님과 이렇게 많은 엽서라든가 이런 편지를 교류를 하고 70년대 후반에서는 뉴욕에서 같이 만나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그 백철국 화가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소개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아버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 평가가 되었으면 좋은지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90평생을 아버님이 사시면서 사실은 그 아버님이 많은 작품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아쉽게도 좀 뿌리가 한국에 남은 것이 별로 없어서 아버님의 그 작품들이 다른 화가에 비해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좀 아쉬운 그런 일이고요. 앞으로 전시나 하여튼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알려지면은 아버님께서 그 남기신 그런 유작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유하고 또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참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증이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자기의 작품이 알려지기 원하셨던 그 목표를 좀 더 제가 또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좀 힘을 합해서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백중필 선생님은 사실은 선교사이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화가를 아버님으로 두시면서 사실은 외국 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아마 1990년대, 80년대에서 90년대 이렇게 파리에 체류하실 때 보면은 상당히 오리엔탈적인 그런 동양적인 리듬과 그다음에 약간 때로는 명상적인 그러면서도 파스텔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작품들을 얼마나 좀 이렇게 아드님으로서 소장을 하고 보관을 하신지. 지금 그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사실은 아버님의 대표작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동안 그리신 그 여러 작품들이 좀 남다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방황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계셨는데 뭐 일본서부터 상해, 그다음에는 또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리 갔다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작품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그렇게 이제 상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100여 점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크로키가 한 60점 그렇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백철극 그 화백님은 보통 이름은 백철극이지만 작품에 사인을 한 때 보면은 백한 놈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이름에 대한 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아버님이 고향이 이북이시다 보니까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그 부르시기를 간놈아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아버님이 그 대학 시절에 어머님을 이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어머님의 생각이 그 작품 속에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언제서부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60년대 후반서부터는 작품에다 꼭 백간놈이라고 그렇게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어머님의 생각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제 생각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호라 그럴까요? 그런 게 너무나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그거를 그냥 그렇게 부르시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님은 삼남이녀의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1967년 갑자기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자식들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산다는 것이 참 힘들은데 그 힘든 시간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때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버님이 참 힘든 그러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자기 작품의 세계에 몰두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가정은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형이 이제 모든 일을 가장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일이었는데 아버님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파리로 그냥 그 젊었을 때 그 꿈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야 알았지만은 여기에서 보시는 작품들이 참 대다수가 파리의 작품인데 그때의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거기에서 꽃을 아버님의 작품을 생각할 때 피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백철국 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들 백중필 선교사님으로 볼 때 본인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백중필 선교사입니다. 제가 낳기는 대구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님 따라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그다음에 학교
또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제가 의사로 또 선교사로 그렇게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그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제주에서 의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자비량으로 의료 선교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앞으로 이제 제 3세계에 나가서 좀 그런 남은 여생을 그렇게 제가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또 아버님의 작품을 이렇게 제가 가족 대표로서 맡아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저에게는 또 너무나 큰 보람이고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한기와 더불어서 백철국 화가가 있었다. 저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런 방송을 계기로 해서 백철국 화가가 더 많이 알려지고 백철국 화가의 참다운 면모가 더 소개가 많이 되고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응원을 할 거니까 우리 저 백중필 선교사님 앞으로 아버님 이렇게 훌륭한 아버님을 두셨는데 좋은 일들도 있고 많은 전시가 이어지고 또 소개가 돼서 백철국 화가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